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메가시티 전략과 거버넌스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요 서울 메가시티 논의에서 좀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 메가시티 논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논의가 사실은 대도시권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메가시티와 초광역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왜 이런 광역권의 접근이 중요한지를 세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리고, 이런 광역권 계획의 실행 측면에서 봤을 때 거버넌스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크게 이 네 가지 파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편입 찬성에 관한 내용과 반대에 대한 내용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제 편입 반대가 좀 더 우세한 측면이 있습니다. 찬성 측면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주변 도시 연계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어떻게 보면 광역 차원의 접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내용들, 서울의 주택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든가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지하철에 관련된 나머지 이슈들은 대부분이 다 지자체의 이해 특질과 관련된 내용들로 좀 이루어져 있고요. 편입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방소멸 위기와 같은 균형 발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 지방세 교부 손실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 신규 조성 금지라든가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이슈라든가 대부분이 다 지자체 차원의 어떤 손익과 관련된 내용들로 지금 찬반이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권과 행정구역과 불일치로 인한 어떤 시민의 그 불편, 또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내용. 두 번째는 이제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이슈. 크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찬성과 관련된 그런 입장들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6년에서 10년간 편입을 하더라도 지자체들의 기존 자치권은 보장한다. 그리고 재정 중립성도 어느 정도 보장한다는 완충 기간을 두고자 하는 그런 접근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공동 연구반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서울시 차원에서 봤을 때 주변 지자체들을 이제 편입하는 어떤 그 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생활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 서울시와 주변 간의 어떤 통근거리라든가 이런 통행 발생 비중이 상당히 높고, 또 주거 이동 같은 경우도 서울시 인접 지역으로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도 보면요, 이게 수립 과정에서 나왔던 도면인데, 여기 보시면 서울과 주변 지역의 어떤 통근 통행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런 바운더리가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지금 언론에 제시된 이 도면하고 상당히 유사한 바운더리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 7월에 이제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때 나온 자료는 이거보다는 약간 좀 주변으로 더 확장된 그런 생활권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통근 통행에 바탕을 두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같은 생활권을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7개 광역 중심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인데, 이 광역 중심지의 역할이 사실은 이 경기도 또는 인천 지역에서 통근 통행하는 그 통근자들이 도심까지 안 오고 요 바깥에서 흡수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광역 중심지들의 어떤 그런 그 통근 그 반경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그 지자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편입이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역 중심지들의 역할이 사실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입지해 있는 기업들이 이 주변 사람들만 채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여기가 이제 가산대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특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제조업에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그림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런 중심지들의 역할이 사실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편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진행되어야 될 여러 가지 그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도시권 차원에서 보면 사람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이런 환경 이슈들 이런 것들이 다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만 보더라도 광역교통의 확산이라든가 교외 지역의 어떤 그 스프롤과 같은 현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통근 시간의 증가라든가 이동 거리의 증가 그리고 이제 그 행정구역 간의 그 연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공간구조 체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직주 불일지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게 수도권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이 요 중소득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의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광역 차원의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 도시경쟁력 또는 수도권의 경쟁력 악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에서 논의했던 요 서울시 확장이 요 주변 지역 편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대도시권, 수도권이라는 대도시권 차원에서 어떤 거버넌스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도시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문헌에서 되게 다양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메가시티라든가 메가시티 리전이라든가. 사전적으로 보면 메가시티는 사실 시티죠. 그래서 10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메가시티 리전이라는 것은 시티와 그 주변 지역을 포괄한 어떻게 보면 대도시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MPO라고 해서 메트로폴리탄 플래닝 오르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요 대도시권 차원에서 이제 계획을 관리하는 이제 수립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고 법적인 근거를 두고 필수적으로 이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한 400개 정도의 MPO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 메가리전이라는 용어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가리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듯이 2개 이상의 메가시티라든가 대도시권이 같이 네트워크에 의해서 연결되는 그래서 2개 이상의 대도시권이 사실은 같이 있어야 이제 메가리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개의 메가리전을 식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메갈로폴리스라든가 그런 개념도 있었지만은 이 메가리전 같은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를 좀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사실은 이게 어떤 정부에 의해서 실행된 게 아니라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학자들이 미국 지도를 쭉 보니까 이제 고용이라든가 인구가 특정 지역에 몰리고 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이제 그 이 각 메가리전의 플래닝 스쿨들이 자체적으로 스튜디오를 만들어 갖고 이 메가리전의 환경적인 측면, 인프라, 고용, 요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스터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모여서 이제 논의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미국 전체에서 메가리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면적으로 볼 때 한 30% 정도. 하지만 고용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로 보면은 75%가 헐 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이 메가리전의 성공이 결국 미국의 내셔널 이코노미에 직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메가리전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구랑 고용이 자생적으로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공간 단위로의 계획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 단위, 이 지리적 단위에서의 어떤 계획적 접근이 없으면 향후 20년, 40년이 됐을 때 이 지역들은 상당히 혼잡이라든가 그런 그 경쟁력을 잃게 되는 이게 결국에는 요 내셔널 이코노미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탄소 배출과 같은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 이제 MPO 대도시권을 넘어서 이제 이런 도시 개발이라든가 남 개발이 확산되는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라 어떤 더 큰 광역 단위에서의 계획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2008년에 그 이제 미국 대선이 있을 때 이 계획가들이 민주당이랑 그 공화당 캠프에 이런 내용들을 제안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아이디어를 억셉을 했는데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죠. 되고 나서 그 백악관에 오피스 오브 어번 어페어즈를 만듭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런 그 공간 단위의 계획들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이 메가리전에 대한 연구들이 발주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디가 메가리전인가, 어떤 이슈들이 여기서 계획이 되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 2년, 3년간의 이제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이슈가 계획은 좋은데 그럼 이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죠. 거버넌스의 문제입니다. 그걸 다시 그 연방 정부에서 US DOT에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발주를 합니다. 이제 그게 2012년부터 실행됐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좀 우리나라에 적용을 한다면 이제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도시, 메가시티 리전 같은 경우는 어떤 대도시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초광역권 같은 경우에는 요 메가시티 리전과 요 메가 리전의 어떤 좀 혼합된 중간 정도의 개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초광역권을 우리나라에 정의할 때 어떤 공간 범위를 얘기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국토 차원에서의 대도시권들, 두 번째는 2개 이상의 대도시권과 주변의 그 배후 지역.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그 메가리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대도시권과 주변 중소도시권을 포함하는 권역.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광역권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 차원의 메가리전을 보면은 지금 대도시권들이 광역화되면서 거의 이제 연담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우리 그 남한 면적이 미국 하나의 그 메가리전보다 사실은 작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하나의 메가리전으로 보고 그렇게 본다면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이 메인 센터, 나머지가 서브 센터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 구조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2개 이상의 대도시권과 이제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권역으로 우리가 그 정의를 한다면 미국에서의 메가리전을 식별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서울, 대전 메가리전과 부산, 대구 메가리전 이 2개 정도가 좀 식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개념인 하나의 대도시권과 주변 중소도시권을 포함하는 권역을 어떤 초광역권으로 본다면 여기서 보시는 저 충청 그 메가시티 리전이라고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그다음에 부울경 여기 대구 경북 통합 그런 형태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광역권 그 공간 범위랑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광역권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이제 국토기본법과 군수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그 설정을 하거나 여기 사실은 콤마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이런 특별시, 광역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 이 2개가 이제 같이 합쳐지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 이 용어상으로만 본다면 기존에 있던 광역계획권이라든가 대강리법의 대도시권 범위랑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거보다는 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초광역권 그 협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대도시권보다는 큰 범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광역권의 핵심은 이 광역시 거점과 주변 중소도시 거점을 컴팩트한 네트워크로 연계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광역 단위의 그 계획 또는 접근 방법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로 요 그 경쟁력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메가리전에서 아까 살펴봤던 것과 비슷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 5개 대도시권에 거의 80% 이상의 인구, 사업체 종사자 수 GRDP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대도시권의 성패가 결국은 국가 경제와 크게 연결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삶의 질과 관련된 이슈가 되겠습니다. 수도권만 본다면 이제 장거리 통근 통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삶의 질이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직주 불균형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기존의 그런 시군 단위의 접근으로는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그 수도권에만 하더라도 30개 이상의 시군들이 있는데 각 시군들이 다 중심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중심지들은 이런 파란색 또는 까맣게 나와 있는 이런 중심지들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계획상의 중심지와 실제 중심지 간에 상당히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오른쪽에 이제 자연보존 권역이고 이제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고 지금 뭐 공유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위주의 미국에서 이제 스프롤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패턴이 이쪽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자연보존 권역의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라든가 대양 유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난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도권 차원의 어떤 그 실행 거버넌스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부재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가 광역권 계획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그래도 강주권 빼고는 나머지 비수도권 광역권 같은 경우가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보면 대전권을 빼고 광주, 대구, 부울권을 보면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권 밑으로 나머지 지역에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요 지역들이 벌써 쇠퇴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여기서 핵심이 될 수 있는 광역시들을 보면은 2010년에서 2020년 보면 다 요게 이제 그 초록색이 광역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 감소세로 이미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규모의 경제가 남아있는 요 거점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으로 성장을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또 안 좋은 것만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혁신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긴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도 이런 광역시 중심으로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들도 이런 대도시권 지역에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요 혁신의 규모의 경제에 대한 여력이 아직은 남아 있고 우리가 이것들을 좀 살릴 필요가 있다. 고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장 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비수도권의 광역시들이고 증가율도 보면 이쪽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혁신 기업들 보면은 사람을 찾아가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기업을 찾아갔다면 최근에는 이런 혁신 기업들이 사람을 찾아가는 추세인데 이 거점 역할을 해야 되는 이 광역시들이 이미 사람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광역시들도 언제 이런 빨간색으로 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별 시로는 해결이 안 되고 여기서도 광역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광역적인 제한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균형은 계속 심화만 되고 있는가? 결국에는 이 지방의 거점 조성이 안 되고 있다. 여기에 하나의 원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이게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광역시와 주변 지역이 네트워크화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게 가능한 거버넌스가 사실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변 시들과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지방의 광역시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집중 투자했을 때 그 개발의 이익을 주변으로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개발 이익 공유의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버넌스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권의 중요성을 아까 지역 경쟁력 강화, 그 다음에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세 번째로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되게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행정구역 단위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그런 광역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들이 이런 협력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자기네들이 왜 협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거점 지역에 우리가 어떤 투자를 통해서 조성이 가능했을 때 그게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공유의 기제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서울 메가시티 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수도권 관련해서 이제 그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말씀드렸는데요. 지방 광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광역시랑
주변 지역 간의 어떤 통근 통행 측면에서의 인터랙션이 상당히 강하고 통근 통행뿐만 아니라 이제 화물 이동과 같은 경제적인 인터랙션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광역시들을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을 어떻게 설득하고 여기에 그 거점을 조성한 후에 파급 효과시키는 그런 그 기제가 필요한데 서울과 지금 주변 지자체의 통합 모델 요게 단기적으로는 초강력권 차원은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요 광역시들의 어떤 거버넌스 측면에서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분리론과 이제 통합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분리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자체 간 협력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통합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버넌스가 잘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구역 간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리론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 80년대 이전에 그 리저널 플래닝이라든가 이런 그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이제 개별 도시들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40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대도시권이 광역화되면서 여러 가지 지자체들 간의 협력 필요성이 제시가 되고 있지만 이미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까 그 MPO를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대도시권 같은 경우에 이 MPO가 대도시권 그 계획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협력형, 집중형, 이원형을 볼 수가 있는데 협력형의 경우가 이제 분리론에 입각한 그런 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집중형 경우가 이제 통합 또는 편입과 같은 통합론에 좀 근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를 절충한 게 이제 이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초강력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가 이런 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도시권 거버넌스로 많이 제한되는 게 바로 이 MPO입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이게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한 메트로폴리탄 오거니제이션, 요거를 이제 많이 우리가 인용을 하고 제안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그 법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교통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0개 도시권에서 이 MPO들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거와는 다르게 사실은 포틀랜드의 메트로라든가 미네아폴리스의 그 메트로 카운실 요 몇 개 정도 빼고는 사실은 MPO들이 집행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수립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대도시권 연구들을 보면은 이런 MPO 형태의 기구를 상당히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조차도 우리나라에서는 실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제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요거를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거버넌스, 이거를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거버넌스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지난 7월에 공청회가 있었던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거버넌스 측면을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위원회식으로 시작을 하되 장기적으로 MPO 형태의 계획 관리 기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 MPO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수도권이 됐던 지방 광역 대도시권이 됐던 이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어떤 정책들을 집행할 수 있는, 계획뿐만 아니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어서러티가 필요하다. 그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강력권 관련해서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이제 생겼는데, 요게 이제 광역적인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그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선출을 할 수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직원들도 둘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 중에서 가장 진일보한 형태의 그 거버넌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여기서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특히 다양한 교통부터 해서 토지 이용 산업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실무기구는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초반에 김경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자초된 그런 경험을 봤을 때 이런 그 특별지방자치단체조차도 지속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은 이러한 광역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슈들을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초광역권 단위 어떤 단일 행정 체계가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제안했던 것 또는 논의했던 것들은 대부분이 MPO 형태, 이것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 모델이긴 한데, 그런 이유가 이 지자체 간 통합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우리가 이런 MPO 모델을 제시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이 가능한, 이런 통합이 가능한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될 수 있는 구조라면 사실은 이게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통합이라는 게 이제 민주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수도권 경쟁력도 마찬가지지만 이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통합도 되게 그 중요한 거버넌스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나라의 초광역권 그리고 대도시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실은 가깝게는 중국 또는 일본의 메가리전, 그 다음에 아세안, 또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메가리전과 경쟁하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수도권 경쟁력 강화랑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이런 광역 단위의 그 움직임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도 봤지만 몇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이런 수도권 억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스피로버 이펙트를 통해서 지방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랑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고, 수도권 측면에서 본다면은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버넌스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서울 주변의 편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반쪽이죠. 이거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통합이 필요하고, 지금 서울 주변 지역의 편입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행정구역의 편입이라든가 통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모델 측면에서 제안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이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광역시의 거점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거점화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과의 협력 연계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익의 공유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거버넌스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논의했던 서울시의 확정 모델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비수도권 광역시와 그 주변 지역을 같이 묶을 수 있는 하나의 거버넌스 모델로 작동할 수가 있다. 초광역권 단위는 아니더라도 이 광역시의 거점 조성을 위한 하나의 거버넌스 모델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